수천 가지 가능성을 따져보고 그것을 하나하나 배제한 끝에 나는 마침내 토요일 아침에 날씨가 좋다면 강 한가운데에 있는 잎이 무성한 나무로 가득한 조그만 섬 아니에르게 묘지로 소풍을 가고 생탕 트레데자르 거리의 새 잘라르에서 저녁을 먹기로 마음먹었다. 나는 어느 날 밤 파블로 네루다가 그 식당에서 양손에 숟가락을 하나씩 들고 저녁을 먹는 것을 보았다. 그 식당의 수준이 높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나는 파블로 네루다가 앉았던 바로 그 테이블에 앉아 아르누 부인에게 이곳이 바로 시인 네루다가 가장 좋아했던 식당과 자리라고 말하며 그가 주문했던 음식을 내 마음대로 상상해 얘기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그녀와 온밤을 보내며 사랑을 하고 내 입술로 밤의 속눈썹 같은 성기의 떨림을 음미하고 내 품에서 잠든 그녀를 느끼고 나에게 기대어 웅크린 그녀의 따스하고 갸냘픈 육체와 함께 일요일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는 상상을 했다. 아직 토요일이 되려면 사나흘이나 남았지만 나는 벌써부터 환상과 기쁨에 가득 차 있었고 동시에 예기치 않은 일이 생겨 내 계획이 실패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그래서 거의 일에 집중할 수 없었고 번역 감수자는 내 번역을 많이 수정해야 했다. 토요일은 화창했다. 오전에 나는 지난달에 구입한 번쩍거리는 르노 도핀 자동차에 아르누 부인을 태우고 그녀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아니에르게 묘지로 향했다. 우리는 1시간 넘게 무덤 사이를 거닐면서 주인이 사랑하는 동물에게 마지막 작별을 고한 애절하거나 시적이거나 흐뭇하거나 황당한 비문을 읽었다. 그녀는 정말 즐거워하는 것 같았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고 계속 내 손을 잡고 있었다. 그녀의 진한 꿀색 눈이 봄 햇빛을 받아 반짝였고 머리카락이 강을 따라 불어오는 산들바람에 헝클어졌다. 그녀는 가슴선이 살짝 드러나 보이는 속이 비치는 얇은 블라우스에 움직일 때마다 펄럭거리는 헐렁한 자켓을 입었고 굽 높은 벽돌색 부츠를 신었다. 그녀는 입구에 있는 익명의 개에게 헌정된 동상을 잠시 쳐다보더니 그토록 복잡한 삶을 사는 자신에게 슬픈 표정으로 유감을 표했다. 그렇지 않았다면 강아지를 키웠을지도 모른다고 하면서 나는 머릿속에 그녀의 말을 저장해 놓았다. 만일 그녀가 원하는 강아지를 알게 되면 그녀의 생일 선물로 주고 싶었다. 나는 그녀의 허리를 잡아 내 쪽으로 끌어당기며 만일 아르누 씨를 버리고 나와 결혼한다면 그녀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그리고 원하는 개도 모두 키울 수 있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녀는 대답 대신 비웃는 말투로 되물었다. 나와 함께 밤을 보낼 생각을 하니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 것 같지? 미라플로레스 소년? 네가 그토록 사랑하는 그 감상적인 싸구려 말을 듣고 싶어서 묻는 거야. 그것보다 날 더 행복하게 해주는 건 없지. 나는 그녀에게 키스하며 말했다. 몇 년 전부터 그걸 꿈꿔왔어. 게릴라 여전사. 나와 몇 번이나 사랑할 거야? 그녀는 여전히 비웃는 말투였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나쁜 소녀. 내 몸이 허락하는 만큼. 난 딱 2번만 허락할 거야. 그녀는 내 귀를 깨물며 말했다. 한 번은 잠자기 전에, 한 번은 일어난 후에. 하지만 절대 일찍 일어나선 안 돼. 난 최소한 8시간은 자야 하거든. 그래야 주름살이 안 생기지. 그날 아침처럼 그녀가 쾌활했던 적은 없었다. 나는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였으리라 생각한다. 그녀는 대낮의 따스한 공기를 들이마시고 수양버들 사이로 파고든 햇빛이 자기 몸을 장식하도록 놔두었다. 나는 그녀가 아무런 자세도 취하지 않고 해야 할 역할도 잊은 채 그토록 자연스럽게 순간의 모든 것을 맡긴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그녀는 30에 다다른 여자가 아니라 사춘기 소녀처럼 보였다. 우리는 오이 피클이 든 햄 샌드위치를 먹고 묘지 근처 강가의 비스트로에서 와인 한 잔을 마셨다. 그런 다음 시네마테크에 가서 나는 보았지만 그녀는 보지 않은 마르셀 카르네 감독의 천국의 아이들을 보았다.
영화관에서 나왔을 때 그녀는 장루이 바로와 마리아 카사레스가 얼마나 젊은 모습으로 등장하는지, 왜 이전은 이런 영화를 만들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며 영화 마지막 부분에서 눈물을 흘렸다고 고백했다. 나는 내 아파트로 가서 저녁 때까지 잠시 쉬자고 했지만 그녀는 싫다면서 이 시간에 집으로 가자는 소리를 들으면 못된 생각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리고 대신 조금 더 걸으며 화창하고 멋진 오후를 즐기자고 했다. 우리는 센 거리의 화랑을 구경하고 비쉬 거리의 카페 테라스에 앉아 음료수를 마셨다. 나는 어느 날 아침 이 근처에서 신선한 생선을 사는 앙드레 브루통을 보았다고 이야기했다. 거리와 카페는 사람들로 북적였고 모두 편안하고 즐거운 표정이었다. 날씨가 화창한 날에만 볼 수 있는 드문 풍경이었다. 나 역시 실로 오랜만에 나 자신이 행복하고 낙천적이고 희망적이라고 느꼈다. 그때 악마가 꼬리를 드러냈다. 내 옆 테이블 사람이 읽고 있는 르몽드의 헤드라인이 눈에 들어왔던 것이다. 페루군 게릴라 총사령부 파괴. 부제는 루이스 데라 푸엔테 우세다와 미르 지도자들 사망. 나는 급히 달려가 길모퉁이 가판대에서 신문을 샀다. 기사는 르몽드의 남아메리카 특파원인 마르셀 니데르강이 있었는데 페루 미르의 성격과 루이스 데라 푸엔테 우세다의 인물 정보, 페루의 정치 상황에 대한 클로드 줄리앵의 기사가 삽입되어 있었다. 1965년 8월 쿠스코 지방의 라콘 벤시온이라는 계곡에 주둔한 페루군의 특수부대가 키아밤바시의 동쪽에 위치한 메사펠라다 언덕을 포위했고 수많은 게릴라를 사살한 뒤 이아렉 차스카 진지를 손에 넣었다. 루이스 데라 푸엔테 우세다 파울 에스코바르를 비롯한 몇몇 지도부는 무사히 그곳을 빠져나갔지만 끈질기게 추격전을 벌인 특수부대에게 포위되어 결국 사살당했다. 기사에는 폭격기가 메사펠라타에 네이팜탄을 떨어뜨렸다고 적혀 있었다. 시체는 아직 가족 친지들에게 인도되지 않았고 언론에 공개되지도 않았다. 공식 발표에 의하면 페루군은 그들의 무덤이 혁명군의 순례지가 되지 않도록 매장한 장소를 공개하지 않았다. 대신 무기와 군복과 서류를 비롯해 게릴라들이 메사펠라타에서 휴대했던 지도와 무전기를 기자들에게 공개했다. 이렇게 페루 혁명을 일으킨 반란군의 주요 거점 중 한 곳에 주둔하던 파차쿠덱 부대는 완전히 소탕되었다. 페루군은 기에르모 로바톤이 이끄는 투팍 아마루 부대 역시 곧 포위에 사살할 것이라고 군소리쳤다. 난 네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너도 조만간 이런 일이 벌어질 걸 알았잖아. 아르누 부인이 의외라는 듯 말했다. 나한테도 이렇게 끝날 거라고 수없이 말했고 그저 주문처럼 말했던 거야.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라면서. 물론 나는 그렇게 말했고 그렇게 생각했으며 그런 일이 일어날지 몰라 두려워했다. 하지만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났고 나와 가장 친한 친구이자 내가 파리 처음 도착했을 때 도와줬던 파울이 이제 시체가 되어 안데스 동쪽 산지의 어느 황량한 땅에서 썩어가거나 페루군에 생포되어 고문받고 처형되었을 거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다. 나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 아픔을 참고 칠레의 여자에게 이 얘기는 잊어버리자고, 그 소식이 주말 내내 나 혼자 그녀를 독차지할 수 있는 신의 선물을 망가뜨리게 하지 말자고 했다. 그녀는 전혀 어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했다. 내가 보기에 그녀는 다른 나쁜 기억의 덩어리, 아마도 가난, 인종편견, 차별대우, 경멸, 여러 번의 좌절과 실패이지 않을까? 저런 페루도 자기 기억에서 일부러 추방시켜버린 것 같았다. 그리고 오래전에 조국과 영원히 결별하겠다고 작정했는지도 몰랐다. 반면 나는 르몽드의 그 연병할 기사를 읽고 나쁜 소녀에게 정신을 집중하려 했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셰 잘라르에서 저녁 식사를 하는 내내 내 친구의 환영이 식욕을 빼앗고 기분을 잡치게 만들었다. 넌 지금 축제를 즐길 기분이 아닌 것 같은데? 디저트를 먹으면서 그녀가 날 불쌍히 여기는 듯한 말투로 말했다.
다음으로 미루는 게 어때, 리카르도? 나는 아니라고 우기며 그녀의 손에 키스한 뒤 끔찍한 소식을 들었음에도 그녀와 함께 보내는 밤은 내게 여태까지 경험하지 못한 가장 환상적인 시간이 될 거라고 맹세했다. 조제프 그라니의 거리에 있는 내 아파트에 도착하자 그녀는 작은 여행용 가방에서 앙증맞은 아기 인형과 칫솔, 그리고 다음날 갈아입을 옷을 꺼냈다. 우리는 침대에 누웠고 나는 곧 그녀를 애모하기 시작했는데 바로 그때 창피하고 당황스럽게도 내가 그녀를 사랑할 상황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프랑스 사람들은 이걸 피아스코라고 불러. 그녀가 웃으며 말했다. 남자와 함께 있을 때 이런 일을 겪는 건 처음이야. 알겠어? 도대체 얼마나 많은 남자와 함께 있었는데 내가 맞춰보지. 10명? 20명? 난 산수의 젬병이야. 그녀가 화를 내더니 내게 복수하려는 듯 명령했다. 차라리 입으로 나를 즐겁게 해줘. 나까지 그의 죽음을 슬퍼하며 애도해야 할 이유는 없잖아. 난 네 친구 파울을 잘 알지도 못하고 게다가 그의 실수로 쿠바에 가야 했으니까. 그리고 머뭇거리지 않고 마치 담배에 불을 붙이듯 자연스럽게 다리를 벌리고 반듯하게 누웠고 한쪽 팔을 눈 위에 올려놓았다. 그녀는 그렇게 꼼짝하지 않고 나와 그녀 주변의 현실을 잊은 채 깊은 생각에 잠겨 자신의 쾌락을 기다렸다. 그녀는 늘 흥분하고 절정에 도달하는데 시간이 꽤 걸렸다. 하지만 그날 밤은 평소보다 더 오래 걸렸다. 아마도 2~3배는 더 걸린 것 같았다. 나는 혀에 쥐가 나는 바람에 그녀에게 키스하고 그녀의 성기를 핥는 걸 잠시 멈춰야 했다. 그럴 때마다 그녀는 내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거나 등을 꼬집으며 나를 나무랐다. 마침내 나는 그녀가 움직이는 걸 느꼈고 쾌감에 사로잡힌 그녀가 뱃속에서부터 내뱉는 듯한 작고 부드러운 신음소리를 들었다. 또한 그녀의 몸이 수축하는 걸 느꼈고 만족해하며 길게 내쉬는 한숨소리를 들었다. 고마워, 리카르도. 그녀는 중얼거린 뒤 곧바로 잠들었다. 나는 괴로움으로 목구멍에 막혀 한참 동안 잠을 설쳤다. 거의 자는 둥 마는 둥 악몽을 꾸었지만 다음날 무슨 꿈이었는지 전혀 기억할 수 없었다. 나는 아침 9시쯤 눈을 떴다. 태양은 더 이상 빛나지 않았다. 차광창으로 당나귀 귀 배 같은 색의 구름이 잔뜩 낀 하늘이 보였다. 영원한 파리의 하늘. 그녀는 내게 등을 돌린 채 잠들어 있었다. 몸이 소녀처럼 아담한 그녀는 아주 여리고 약해 보였다. 그녀는 편안하고 걱정 없는 모습이었고 가벼운 숨을 천천히 내쉴 때만 부드럽게 몸을 떨었다. 그녀의 그런 모습을 보면 누구도 그녀가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는지 상상할 수 없을 것이었다. 나는 그녀의 어린 시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지옥과 같은 페루에서 보낸 그녀의 가난했던 어린 시절을 상상해 보았다. 그리고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던 그녀의 10대 시절, 출세에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페루와 쿠바에서 겪어야 했던 수많은 어려움과 좌절, 희생과 포기를 떠올렸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힘들고 냉정하고 필사적으로 불행과 맞서야 했을까? 나는 그녀가 경험을 통해 인생은 전쟁터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런 인생에 짓눌리지 않기 위해 거쳐가야만 했던 모든 침대에 대해서 생각했다. 난 그녀에게 엄청난 애정을 느꼈다. 그리고 그녀가 내게 행복이건 불행이건 영원히 사랑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녀를 바라보고 그녀의 숨소리를 느낀 나는 흥분했다. 그녀의 등과 작고 탱탱한 엉덩이, 목과 어깨에 천천히 키스하기 시작했다. 그런 다음 그녀를 내 쪽으로 돌려 가슴과 입에 키스했다. 그녀는 자는 척했지만 사실 이미 깨 있었다. 나를 받아들이기 위해 똑바로 누워 자세를 가다듬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젖어 있었고 나는 처음으로 어려움 없이 수천녀와 섹스한다는 느낌을 받지 않고 그녀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나는 그녀를 사랑했다. 정말 사랑했다. 그녀 없이 살 수 없을 것 같았다.
나는 그녀에게 아루누 씨를 버리고 나와 함께 살자고 애원했다.